천년의 역사를 신라가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화랑도로 상징이 되는 어떤 국방 그리고 교육의 힘도 있었고, 아마 불교가 그 근간이 아니었을까. 불교. 예. 그 시대에 그 신라인들의 의식을 가장 지배했던 것은 역시 불교입니다.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라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 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죠. 예.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시인을 만나다. 오늘은 유자효 선생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실 텐데요. 우리 한국 문단에 아주 독보적인 시적 세계를 갖고 계신 선생님이라서 오늘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올해 8순이 됐습니다. 근데 흔히들 인생의 마지막 전환기가 79세에 온다고 그러거든요. 예. 저도 79세, 80세를 아주 큰 변화 속에서 지금 사실은 맞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제가 20권째 신작 시집을 출판을 했습니다. AI와 시라고. 그리고 올 들어서 제가 살던 거처가 바뀌었습니다.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사를 했는데 먼저 살던 집에서 한 23년 정도를 살다가 옮기게 됐죠. 지금 우리 주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 이곳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사 준비를 하던 집사람이 이사를 앞두고 뇌출혈로 쓰러지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몹시 놀랬죠. 큰일이 날 뻔했었는데 마침 다행히 수술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자칫하면 진짜 큰 변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80세 들어서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80세라는 게 보통 나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주 호되게 지금 저로서는 80세에 지금 진입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선생님도 워낙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시름시름 앓더라도 선생님은 전혀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사모님께서 그렇게 또 쓰러지셨다고 하니까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제 시인을 만나다라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 모셔놓고 선생님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그 환경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년기를 거쳐오면서 시적 그 세계가 이제 정착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질문을 좀 드리는데 오늘은 그런 걸 좀 생략하고 선생님 삶에서 시란 무엇인가 뭐 이런 그 본론에 해당되는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뭐 어떠세요? 저에게 시는 제가 살아온 80생애를 규정하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80년 생애를 시를 쓰면서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시들, 20권에 이르는 시집의 시들을 발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은 제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화두가 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문단에서 보면 글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그 선생님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멋있는 분이고 목소리는 뭐 전문 성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그 걸출하신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선생님 시집이 한 20권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짧은 시간 내에 그 20권의 그 시적 세계를 다 담아내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오늘 신라행하고 심장의 뼈, 심장과 뼈라고 하는 두 시집을 집중적으로 이제 좀 조명할 텐데 여기 보니까 선생님 시집에서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유자효 선생님의 시집입니다. 이 시집이 이제 신라행이라고 하는 시집인데 출판사 동학사예요. 출판사 동학사에서 출판한 시집인데 아마 이게
20년인가요? 신라행이 출판이 된 게 코로나 19 그 전후해서 이제 나온 시집인데 2020년인가 뭐 2021년 3월 1일에 초판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많은 그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던 시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뭐 출판사로 연락하면 하실 수 있는 시집이고, 자 여기에 관통하고 있는 그 시적 세계가 신라라고 하는 그 한 지명이기도 하고 한 세계이기도 한데 좀 독특하죠. 우리가 서정주 시인 이래로 우리가 신라에 대한, 신라 정신에 대한 또는 신라 세계에 대한 그 부분을 오늘날 이렇게 조명하신 시인이 아마 선생님이 그 두 번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에 이르는 그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예. 그런 민족이죠. 그 5천년에 이르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명멸했지만은 저는 가장 나라다웠던 나라가 신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라는 우선 역사가 1000년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1000년간에 걸쳐서 유지되어 온 나라, 그 왕조는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드뭅니다. 그런 1000년의 역사를 신라가 가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겠는가? 그것은 이제 화랑도로 상징이 되는 어떤 국방 그리고 교육의 힘도 있었고, 그리고 신라 금관으로 상징되는 그런 신라의 찬란한 그 문화도 이제 있죠. 그런 게 이제 바탕이 된 것인데, 결국 신라인들의 정신세계, 그것이 상당히 그 높은 세계에 정신세계를 향유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나라다웠던 나라가 신라였고, 우리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제가 신라를 주제로 한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경주에 가서 좀 살려고 그랬어요. 경주에서 좀 살면서 신라 사람들을 좀 만나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경주 남산에는 지금도 신라 사람들이 남긴 그 유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남산을 매일 방문을 해서 제가 헤매면은 신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신라행을 쓰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신라행을 쓰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경주로 제가 내려가서 살고자 했던 계획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었고, 아쉽지만은 그냥 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라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신라에 대한 공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죠. 그 신라를 결집시킬 수 있었던 한 국가가 일치단계를 할 수 있었던 그 정치적 배경은 아까도 이제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화랑도 뭐 이런 그 국방에 대한 그 이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마 불교가 그 근간이 아니었을까. 불교.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신라인들의 의식을 가장 지배했던 것은 역시 불교입니다. 그건 이제 종교의 차원을 떠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라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한 것이 바로 불교 철학이죠. 그것이 이제 제대로 신라인들에게 그 와닿았고, 신라인들이 그런 불교의 정신을 완전히 소화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라인들의 기본 인식의 세계를 차원 높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불교 정신에 의해서 신라인들이 단결할 수가 있었어요. 위로는 왕으로부터 저 아래로는 그야말로 참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한 덩어리로 뭉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불교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예술 작품의 그 원천이, 그 혼이 바로 불교 철학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찬란한 신라의 문화를 보면은 불교와 관련이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라인들이 이렇게 천년의 역사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불교라는 그 탄탄한 정신 세계가 밑바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셨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좋은 목소리로 한번 이 신라행에 처음 아마 표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입니다. 시 한 편을 직접 듣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행 1. 유자효. 천년을 거슬러 신라로 간다. 천리를 더듬어 신라로 간다. 그곳은 찬란한 꿈이 깃든 곳. 전륜성왕의 꿈과 부처의 꿈이 함께 깃든 곳. 살아 이상향을 이루고자 했던 장부들과 신녀들의 땅. 한반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가장 나라다웠던 나라, 황금의 나라. 대륙의 북방에서 온 사람들과 바다 건너 남방에서 온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어 함께 살던 곳. 천년을 거슬러 천리를 더듬어 찾아가는 신라. 언제 돌아보아도 슬프지 않은 자존의 땅. 신라 사람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일치단결, 예. 하나의 통합된 국가 이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 근대 또는 모더니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현대의 삶이잖아요. 예. 이 삶의 바탕에서 왜 굳이 신라를 소급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셨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신라인들이 위대했던 것처럼 현대의 한국인들도 위대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불과 반세기 전에 그 동쪽 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소년 때에 그 6.25의 그 이제 피해, 그 비극을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직접 체험은 없지만은 많은 피난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부산까지 내려온 피난민들이, 그 더군다나 그 여성들이 홀로 되면은 여성들이 참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 영도다리에서 치마 둘러쓰고 바다로 뛰어드는 일들이 그때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위 군인들도 많았고 거지들도 많았고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것 가능성이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원조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언론인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었습니다. 그 반세기 만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그리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나왔고, 그리고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가 나왔습니다. 또 세계인들이 참 열광하는 BTS 같은 그런 그 이제 대중 음악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우리의 이름을 그야말로 세계에 지금 찬란하게 빛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세기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그야말로 경제 10대 선진국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이 가장 모델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신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 정신, 즉 신라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불교를 바탕으로 한 그런 정신 세계가 높이 고양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훨씬 보편적이고 그리고 훨씬 다양한 그런 문화 속에서 한국의 힘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 신라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 나라를 어떻게 일구어 나갔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인들이 가졌던 그 높은 정신세계, 그리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을 단합을 해가지고 그 단합된 힘으로 통일을 예.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라인들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과제는 예. 남북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했듯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저는 바로 신라 정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한민족의 민족 개념을 만든 나라가 바로 신라입니다. 그 우리의 큰 조상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인들의 그런 정신을 우리가 현대 한국인들이 받아가지고 예. 우리 민족의 비원인 그 통일에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죠. 예. 뭐 그렇게 보면 선생님 시 중에서 이제 미륵의 시대 신라행 8번째 이 연작시 중에 그 지금 말씀하신 선생님의 그 지적 세계 또는 염원 또는 그 현재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 통일을 통일 국가로 지향해 가야 되는 그 세계인데 시 한 편을 더 듣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의 시대 신라행 8 유자효 오늘의 한반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살아 삼한 일통을 이루고 죽어 동해의 호국용이 된 문무대왕의 치세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 나는 세계제국 당과 대업을 이루고 함께하지 못하는 승자의 세계를 당당히 힘으로 쟁취한 시대의 신민이기 때문이다. 나의 주인은 나다. 나는 부처의 나라, 미륵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편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이루어야 되는 그 대업이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그 큰 일인데 아마 그런 그 세계를 가장 이 미륵의 시대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선생님 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미륵의 시대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염원,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되는 그런 세계인데 이 시를 쓰실 때 선생님 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 현대를 살고 있지만은 저의 정신은 신라 통일 신라를 통일 그 삼국을 통일한 그 문무대왕의 시대에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정신은 지금 문무대왕의 시대의 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그야말로 사만일통을 달성한 바로 그 시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대의 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어떤 힘으로도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죠. 저는 문무대왕의 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문무대왕의 시대, 그것이 우리 한민족이 가장 빛났던 순간, 가장 빛났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무대왕은 돌아가시면서 동해에 자기의 유해를 묻어달라 그랬죠. 내가 죽어서도 동해를 지키겠다. 라는 그런 이제 호국 정신인데 문무대왕의 정신, 신라의 정신은 미륵의 정신과도 통하는 것이죠. 그거는 현실을 딛고 서서 미래를 사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미래라는 것이죠. 그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라 정신이었습니다. 문무대왕의 치세에
살고 있고 그 당시 신라인들의 미륵의 정신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 중에서 저는 오늘의 한반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첫 행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의 이 한반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아마 저희가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역사성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글로벌화됐던 시기가 바로 신라가 아니었는가. 그렇죠. 신라는 세계와 교통하고 그때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이 도시가 신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개방성이거든요. 그래서 남방, 북방 모든 문화들이 전부 다 어우러져서 한 국가를 융성하게 했던 하나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의 한반도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터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성 모든 것들이 타협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바로 미륵의 시대에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참 이룩한 것도 크지만은 지금 사실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 물론 거기 배경으로는 일본 일제 강점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세계대 2차 대전이 그 강대국들의 어떤 그 이제 힘에 의한 그런 싸움이고 그 2차 대전의 그 승리의 어떤 과실을 우리 민족이 그 받은 그런 점도 있죠. 그래서 해방은 됐지만은 이것이 또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남북이 지금 갈라져 있고 그리고 뭐 최근까지도 북한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 아주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가장 큰 적이 우리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남쪽도 뭉치지 못하는 이 남남 갈등 이것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수와 진보의 갈등, 좌와 우의 갈등 이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오늘의 한반도, 갈등의 한반도, 남북 분단의 한반도에서 나는 살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큰 세계관 속을 가지고 살았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던 문무대왕의 시대, 나는 그 시대에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신라의 크고 빛나고 아름다웠던 미륵의 세계를 지향했던 그런 미래지향적인 세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같은 시집에 보면 다낭의 바다라고 하는 조금 이질적인 그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적 바탕이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대한 뼈아픈 역사적 실수 같은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시 한 편을 듣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신라가 가지고 있는 통합정신이라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지향해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의 바다, 유자경. 네이팜탄이 쏟아지던 도로에서 불이 붙은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울부짖으며 달려오던 베트남 소녀. 오늘 그녀의 아들 또래는 가이드가 되어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그녀의 딸 또래는 마사지 숍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마사지를 한다. 그들은 과거를 모른다. 우리의 아들들이, 딸들이 우리의 처참했던 과거를 모르듯이 역사책 속의 기록처럼 인식하듯이 베트남의 아들들은, 딸들은 그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러를 번다. 시간은
그렇게 가는 것이다. 역사는 늘 승자의 편이고 숱한 희생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남은 자들은 악착같이 살아남게 마련인 것이다. 우리가 결코 역사의 패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역사를 몰라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래서는 결단코 안 되는 이유가 40여 년 전 원수가 되어 죽고 죽이던 동족의 피가 후의 실함 다낭시란 그 절규가 오늘은 사나운 파도가 되어 달려드는 해변에서 내겐 보인다. 예, 이것이 이제 제 기억으로는 아마 70년대 중반에 그 월맹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자와 월남이라고 하는 일종의 민주 진영, 부 진영 간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보트 피플이라고 하는 그 장면도 제 어릴 때 기억을 더듬으면 참 참혹하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지금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이팜 탄을 맞고 그 소녀가 온몸이 불타오른 채 절규하는 그 모습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선생님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신라행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시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러한 역사적 과거를 깊이 좀 새겨서 아마 신라 정신처럼 통합의 한반도를 좀 지향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가. 그래서 이 시를 쓰실 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1974년에 KBS에 기자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예. 이제 견습을 한 달 정도 끝내고 75년을 맞았는데, 회사에서 저를 외신부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외신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들어가니까 바로 1975년이 시작이 되면서 월맹군의 대공세가 바로 시작이 됐어요. 그때가 이제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전에 베트남에서 반미 데모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군 물러가라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때 그 베트남의 남월남, 그때 베트남이 분단돼 있을 때인데, 그 스님들, 종교인들 분신 자살하고 미군 물러나라, 네.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까지 부르짖고 매일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 거기에다가 또 미국 사람들은 뭘 보고는고 하니까. 그 베트남 그 월맹과의 전쟁에서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그 시체가 매일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월남 사람들은 미군 물러가라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분신 자살을 하고 그 상황이니까 드디어 미국이 이제 용단을 내리는 거죠. 내려가지고 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월맹의 대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 담당을 저한테 하라고 시켜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부터 바로 월맹의 대공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고 총각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제2의 그 아시아 담당 선배는 월남으로 바로 이제 종군 취재를 떠나고 제가 그냥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입장에 매일 그 기사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연일 밤을 새다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제 방금 그 시에서 얘기한 그 이제 네이팜탄에 오시다 불타가지고 빨가벗은 채로 막 쫓아오던 그 소녀 그 당시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월남은 망하죠. 망하고. 그 보드 피플로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또 월남은 통일되면서
딱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렇죠. 걸어 잠그고는 내부적으로 대숙청이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지식인들은 참 처참하게 그야말로 맞습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그 미군 물러나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스님들은 지금은 월남에서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공산국가는 종교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아우성을 쳤던가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월남이 이제 다시 내부적으로 이른바 대청소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문을 열면서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월남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악착같이 싸웠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허망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베트남을 지금 여행을 하면은 그 이제 베트남의 젊은 딸들은 마사지 샵에서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또 베트남의 또 젊은 그 이제 아들들은 말하자면은 그 이제 가이드가 돼가지고 돈을 벌고 달러를 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트남의 역사를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절대 이 통일이라는 걸 낭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시대를 직시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지금 아직도 이 전쟁의 공포, 그 갈등의 지금 와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처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경각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절대 낭만적으로 통일을 접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젊은 세대 아니면 그 기성세대 이 갈등도 그렇고 이념적 분열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역사적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다낭의 바다라고 하는 이 베트남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베트남의 얘기인과 동시에 이것이 곧 우리들의 얘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시를 통해서 기성세대들은 뭐 저희들 같은 경우 아니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이 나라가 6.25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참극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이렇게 가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가 됐나요?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그 생각에서 조금 비켜나 있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죠. 그래서 이 다낭의 바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낭의 이 바다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연해지기도 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각심에 이렇게 젖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라행이라고 하는 시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리운 신라라고 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이제 정리를 신라행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운 신라. 신라행 13. 유자여. 내가 그대를 생각하면 나무들은 그대 쪽으로 눕고, 그대가 나를 생각하면 나무들은 내 쪽으로 누우니, 미륵도 관음도 만나고 미륵도 관음도 되던, 안전 그대로 허공으로 솟구쳐 곧바로 서방으로 사라지기도 하던, 사람과 짐승이 하나 되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던 꿈의 정토, 그리운 신라.
자, 이제 인도로 넘어갑니다. 심장과 뼈라고 하는 이 시집인데